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 팔아서 남나?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쉽게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격으로 매장을 사까지 열고 회사 가치를 수천억으로 인정받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7월 필리핀 최대 외식 기업으로 꼽히는 졸리비가 한국 커피 브랜드 하나를 사기로 합니다. 지분 7%에 약 2,8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300억 원. 회사 전체 가치는 무려 4,7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 브랜드가 파는 건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짜리 커피입니다. 앱도 아니고 플랫폼도 아니고 특허 딸린 신기술도 아닙니다. 겉에서 보이는 차별점이라곤 가격이 절반이라는 것 하나였습니다. 컴포즈 커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2014년 이 회사가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했더라면, 혹은 스타트업 투자자 앞에서 IR 발표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제 사고 실험인데요. 저를 포함한 평가자들의 평균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둘 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 회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시작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커피 회사인데 커피 얘기가 제일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커피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된 건 창업을 시작하기 무려 15년 전입니다. 오늘 그 타임라인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사업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문장 3개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201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커피 시장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있었고 이디야가 있었고 카페베네에 엔젤리너스까지 있었습니다.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죠. 가격표를 한번 보시죠. 2014년 스타벅스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4,100원, 이디야가 2,500원. 이디야가 이미 매장 1,300여 개로 저가 커피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그때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들 생각은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안 나오니까요. 원두도 사야 되고 컵도 사야 되고 임대료도 내고 인건비 주고 그 위에 1,500원을 받으면 솔직히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팔수록 손해일 수도 있어요. 1,500원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그 가격을 감당할 원가 구조를 만들지 못한 것 때문에 시작을 못한 거죠.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디야는 왜 안 내렸지?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12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디야는 이미 저가 커피 시장에 나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1,300개 넘는 가맹점이 이미 2,500원 기준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본사가 1,500원으로 가격을 내려버리면 기존 점주들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겠죠. 그래서 자리를 먼저 잡았다는 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걸 중간 포지션의 함정이라고도 부르고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러니까 1,500원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이걸 감당했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상하다고 했던 그 지점이 나옵니다. 컴포즈 커피 1호점은 14년 11월에 문을 엽니다. 그런데 창업자 양재석 대표가 회사를 처음 만든 건 년입니다. JM 통상 부산에서 커피랑 부재료를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카페가 아니고요, 프랜차이즈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카페에 원두랑 부재료를 대주는 회사였습니다. 그걸 15년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남의 카페에 납품을 하면 뭐가 쌓일까요? 일단 거래처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거래처보다 더 중요한 게 쌓이겠죠. 어느 동네 카페가 잘 되고 어디가 망하는지, 그리고 어떤 메뉴가 실제로 잘 나가는지, 한 매장이 원두를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납품하는 사람은 그걸 매달 숫자로 봅니다. 카페를 차려본 적이 없어도 카페 수백 개의 데이터를 15년 동안 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년 공장형 카페 JM 커피 로스터스를 엽니다. 남이 볶은 원두를 받아서 팔던 회사가 직접 볶기 시작한 겁니다.
컴포즈 커피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2014년 11월 부산 경성대 앞 1호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크자 16년엔 대형 로스팅 공장까지 올렸습니다. 공급이 먼저, 브랜드가 다음, 그 다음 브랜드를 바칠 더 큰 공급이 또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다시 보시죠. 커피집을 차리려고 유통을 배운 게 아닙니다. 유통을 15년 하다가 직접 볶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커피집을 차린 겁니다. 이 순서가 이 회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에는 이름이 있어요. 수직 계열화라고 부르는데요. 원재료 쪽에 있던 회사가 소비자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카페를 하다가 잘 되니까 우리도 원두를 직접 볶자 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건 좀 어렵죠. 공장 짓는데 돈이 들고 볶는 기술을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런 동안에 또 매장은 또 계속 굴려야 되니까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그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미 물건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팔 자기 매장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컴포즈는 그 쉬운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15년을 준비한 다음에요. 이제 아까 그 계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경쟁사가 1,500원에 팔면 적자였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이 회사를 인수한 졸리비가 발표문에서 직접 강조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체 로스팅 설비가 저비용 원두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같은 가격표를 걸어도 그 뒤에 붙는 원가가 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커피 한 잔이 되기까지 원두가 지나는 길을 보시죠. 생두를 수입하고 로스팅을 하고 유통 납품 구조를 책정하고 카페에 공급을 합니다. 카페 사장님이 원두를 사는 가격에 이 단계마다 얹힌 마진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 남겨야 먹고 사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컴포즈는 이 줄에서 로스팅하고 유통하는 자리에 이미 서 있던 회사였습니다.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게 전부 컴포즈 스스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게 1,500원은 무리한 출혈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었을 겁니다. 같은 가격이 남들에게는 훨씬 버거운 싸움이었겠지만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가격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는 따라하기 매우 힘듭니다. 실제로 1년 뒤인 15년 12월에 메가커피가 같은 방식의 같은 모델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백다방까지 셋이 같은 판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가격표는 하루면 바꿉니다. 근데 15년 쌓은 유통망은 하루 만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컴포즈 본사는 누구한테 돈을 벌까요? 커피를 마시는 손님한테? 아닙니다. 커피는 가맹점 사장님이 파는 거고요. 본사는 그 가맹점한테 돈을 법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은 가맹비, 로열티, 광고비, 물류 마진까지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성격으로 묶으면은 결국에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받는 돈, 예를 들면 가맹비 같은 매장을 열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복해서 받는 돈입니다. 원두와 부재료를 공급하고 받는 돈. 매장이 문을 계속 열어놓는 한 매달 들어오는 돈이죠. 사실 기업 가치를 만드는 거는 한 번 받는 돈이 아니라 반복해서 받는 돈 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보시죠. 가맹점이 하나 늘어난다는 건 이 회사 입장에서 매장이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원두를 매일 사가져가는 거래처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1999년부터 하던 바로 그 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컴포즈에게 가맹 확장은 외식업 확장이면서 동시에 원래 하던 유통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왜 무서운 구조냐면은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장이 늘면 관리 부담이 같이 늘어서 어느 지점에서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매장이 늘수록 원래 제일 잘하던 일의 규모가 커지는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잘하는 일 위에 사업을 얹은 겁니다. 반대가 아니라요. 2020년 코로나가 옵니다. 매장에 앉아서 마시는 게 제한되죠. 테이크아웃 수요가 커집니다. 컴포즈 매장 수를 보시면 2020년에 725개였던 게 2022년에는 901개가 됩니다. 2년 만에 2배 반이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는 모두에게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 수요가 컴포즈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앉는 자리의 비중이 작은 소형 매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컴포즈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싸게 팔아야 하니까는 매장이 작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테이크아웃 수요와 맞아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 빠르게 늘어나는 매장에 원두를 댈 수 있는 공급 능력. 매장 1000개가 새로 생기면 원두 확보도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됩니다. 직접 로스팅 기반이 없었으면 아마 소화하기 어려웠을 수요입니다. 돈은 준비된 자리에만 앉습니다. 컴포즈는 그 자리를 15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4년 7월 졸리비가 인수를 발표합니다. 지분 70%의 약 3,300억, 회사 전체 가치로는 4,700억. 거래는 그해 8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졸리비가 산 거는 뭘까요? 로고인가요? 아닙니다. 졸리비가 발표문에서 직접 밝힌 이유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2,600개가 넘는 가맹망, 그 가맹망에 원두를 내는 자체 로스팅과 저비용 공급 능력, 그리고 빚 없이 약 현금 700억을 쌓아둔 높은 수익성, 이걸 묶어서 회사 이익의 약 8배 값을 쳐준 겁니다. 브랜드만 산 게 아니라 브랜드를 바치고 있던 공급 구조를 통째로 산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조는 하루아침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산 겁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2025년 9월에 3,005점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3개의 경쟁사가 있는데요. 공정위 정보 공개서 기준으로 2024년 가맹점 한 곳당 연평균 매출을 살펴보게 되면 메가가 3.9억, 백다방이 3.2억, 컴포즈가 2.7억으로 셋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숫자는 매출이지 점주가 가져가는 순이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사의 기업 가치는 매장의 평균 매출 하나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가맹점의 계산과 본사의 계산은 다른 겁니다. 본사는 공급 매출과 수익성, 성장률로 평가받으니까요. 그건 컴포즈가 특이한 케이스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둘도 살펴봤는데요. 메가커피의 경우 하형훈 대표가 1996년부터 엔하우스라고 하는 카페를 했습니다. 9년을 했어요. 하 대표가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이야기인데요. 고가 전략으로 하다가 경영난을 겪었고, 자기 직원이 매일 저가 주스를 사 먹는 걸 보고 박리담회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19년치 카페 운영 경험이 뭘 만들었을까요? 어느 자리에서 열어야 하는지, 몇 평이 맞는 규모인지, 한 잔에 얼마가 남아야 매장이 버티는지, 그 결과가 2024년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 1위를 달성하게 한 겁니다. 백다방 출발은 2006년이죠. 근데 정보공개서를 보면은 2013년까지 가맹점이 겨우 2개였습니다. 그러다가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 연달아 나오면서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브랜드가 성장했고 2015년 한 해에 415개의 매장을 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백 대표의 방송이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파는 물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곡선이 꺾인 시점은 분명합니다. 바뀐 거는 이 사람이 하면 믿을만하다 하는 신뢰의 크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가 커피 매장수 상위권인 이 세 브랜드 중에서 맨손으로 신규 창업을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10몇 년씩 다른 데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쌓아놓고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1,500원짜리 아이템인데 결과가 갈린 건 뒤에 붙은 자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컴포즈는 원가, 메가는 운영, 백다방은 신뢰. 여기서 아까 서두에 예고한 사고 실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 심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평가편은 또 그리고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2014년에 컴포즈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정부지원 사업평가나 초기 스타트업 투자신에 들어왔다면 어땠을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평균을 생각할 때 아마 낮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획서에 적힌 겉모습만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첨단 기술 아이템도 아니고 시장은 포화 상태고 차별점은 가격 하나밖에 없고 평가표의 칸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점수 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땠을까요?
벤처캐피탈 앞에서 IR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거기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이유는 뭐 조금 다르겠지만요. 전형적인 벤처캐피탈의 문법은 세 가지를 묻습니다. 기술 혜자가 있는지,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지. 2014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 이 문법으로 보면 셋 다 글쎄요에 가깝습니다. 물론 소유자나 바이아웃을 하는 투자자의 문법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기술 베이스의 초기 창업자를 만나는 투자 심사의 다수는 앞의 문법을 따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회사는 사실 그런 정부 사업 또는 초기 투자에 대한 심사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개 자료에서 볼 때에도 초기 벤처 투자를 받은 이력은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아쉬운 거는 제 사고 실험 속에서 저는 이 회사의 가치를 이 당시에 만났어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에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놓쳤을 게 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저는 계획서에서 이 회사가 적어놓은 아이템을 봤고, 사실 이 사업의 승부는 창업자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가표에는 그걸 보는 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대표자 보유 역량 같은 혹은 팀 구성 같은 항목이 있긴 있습니다. 배점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아이템 관련 항목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창업자가 거기에 보통 학력이랑 자기 경력만 그냥 쭉 나열하는 데에서 그치죠. 만약에 양재석 대표가 대표자 임명하는 칸에 이렇게 썼다면요, 저는 1999년부터 15년 동안 커피와 부재료 유통 사업을 해왔고 2013년도부터는 직접 로스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원가 때문에 버티기 어려운 1,500원 가격대를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 원가 구조를 소비자에게 내보내는 통로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다면요, 이건 완전 다른 계획서죠. 아이템은 똑같습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한 글자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앞에 계획서는 싸게 파는 커피집이고 뒤에 계획서는 남이 못 따라오는 원가를 가진 회사가 만든 커피집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둘은 굉장히 다른 회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얻어가신다면은 그거는 이겁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아이템의 참신함만 강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자산에 대해서 쓰고, 여러분이 설정한 아이템은 그 자산이 나아가는 출구로 배치하세요. 내가 가진 게 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음 4가지 중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원가, 땅과 같은 값에 팔아도 내가 더 남는 이유가 있는지, 컴퍼즈의 예시를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운영, 같은 실수를 이미 해봤거나 아니면 남보다 내가 더 빨리 돌릴 수 있는지, 이건 이제 메가가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 나를 이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이건 이제 백다방의 백종원 대표의 예시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남이 못 보는 숫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계획서에 옮기는 문장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자산선언. 나는 몇 년 동안 무슨 일을 해오면서 뭐뭐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산선언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비대칭 증명입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뭐를 할 때 나는 뭐를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고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을 때 저는 1,500원짜리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템 배치입니다. 이 아이템은 이 자산을 시장에 내보내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컴포즈 커피를 만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두, 커피 부자재를 시장에 빠르게 내보내는 경로로 설정했던 거, 바로 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4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가지고 계신 자산이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진짜 없다고 한다면 이 자산을 어떻게 축적하고 쌓을 것인지 고민을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템을 10번 바꾸는 것보다 사실 한 분야에서 특정 시간 동안 시간을 채우면서 경험을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강하게 평가자들 또는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컴포즈의 사례를 보세요. 컴포즈는 그걸 15년 동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 사업 계획서 한번 써봤는데, 아니면 이런 사업 아이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정부 지원 사업 평가자가 본다면 또는 투자자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제가 직접 만든 서비스 있습니다. 세컨드 렌즈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업계획서 파일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MBTI 검사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러분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응답하시게 되면은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과 투자자의 돈을 포함한 7개 AI 전문가 패널들이 여러분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모의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항목에 대해서 좀 부족한지, 또 어떤 여러분이 아이템 뒤에 숨겨놓은 자산을 갖다 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평가를 받거나 투자평가를 받을 때 정확한 이유를 들어보기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계획들 제출하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도구 한번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이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는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회원가입 해주시면 무료로 체크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